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숲은 고요하지 않다. 이종찬 회고록 두 번째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이종찬 의원이 민자당 경선에서 패배했고요. 제 12장 새로운 모색이라는 제목의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책의 212쪽이 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우려할 것이 뭐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탱크를 앞세워 시위대를 무력 탄압했던 과거로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의 길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정치 지형을 보면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후퇴해 장기적으로 일당 체제가 도래하는 상황까지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다. 네, 이 글은 다니엘 튜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서양 좌파가 말하는 한국 정치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213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소제목은 새정치 모임 결성과 YS의 백기투항 요구입니다. 전당대회가 축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게 끝나자 언론에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여권의 분열과 함께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드러난 사람은 김영삼 씨이다. 그는 이번 분열로 집권 40년을 바라보는 수구, 지역 패권주의 세력의 관리자로 확실하게 떠올랐다. 그는 3당 합당 이후 지금까지 여권 내부의 개혁 세력으로 가장해 왔으나 그 개혁 세력의 대표는 이종찬 씨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김영삼 씨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지나친 비민주성을 드러냈다.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종필 씨와의 밀실 합의를 통해서 박태준 씨에게 사퇴 압력을 가해 출마를 못하도록 했으며 그 뒤에는 당원들에 대한 온갖 해유와 압력을 통해 이른바 쇠몰이를 계속했다. 또 경선 상대자와의 토론이나 합동 연설에조차 끝까지 거부했다. 김 씨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가 이종찬 씨의 결단을 재촉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내용은요, 각주가 있습니다. 민자당 분열은 역사적 필연, 한겨레 1992년 5월 19일자 사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났지만 온갖 회유와 압박에도 당원 3분의 1이 나를 지지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바로 다음 날인 5월 20일 우리는 점심을 겸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강우혁, 남재두, 신명보, 오유방, 유경현, 유기수, 유수호, 이근규, 이영일, 장경우, 조남조 등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김영삼을 우리 당의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부터 올림픽 체조 경기장 같은 곳을 빌려 우리 뜻을 알리는 군중 집회를 열자, 비주류로서 입지를 분명히 하자는 등의 의견까지 백출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흩어지지 말고 단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원로들과 의논했다. 박태준, 윤길중, 최문식 등 당의 원로들도 김영삼을 차기 대선 후보로 선뜻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당내 민주주의의 부재를 절감한 것이었다. 또한 그동안 김용환, 박철원, 신명보, 이영일, 오유방, 장경우 등과 논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현재의 열기를 결속해 새로운 정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은 접근을 보았다. 이런 결론이 나기까지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는 당원 동지들이 많았다. 우리는 5월 21일부터 매일 광화문 캠프에서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새가 줄어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당과 기관원들이 집요하게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정치란 현실이 아닌가. 하루빨리 우리의 저력을 묶을 필요가 있었다. 5월 22일 아침 대책회의에서 용기를 내 새정치 모임 결성을 발표하고 이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그때까지도 우리의 방향은 당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당내 비주류로 남아 계속 싸운다는 것이었다. 새정치 모임을 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투명하고 공개적인 정치를 실천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회복한다. 둘째, 보수 정치, 과도 정치를 청산해 당원의 뜻이 굴절되지 않게 상달되는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 셋째, 지역 패권주의에 바탕을 둔 할거 정치를 혁파해 국민 대화합을 이룩한다. 넷째, 경제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시정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룩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다섯째, 민족 자존을 바탕으로 자주적 평화적 민족 통일을 앞당긴다. 이런 움직임과는 전혀 다르게 노태우 대통령은 민자당 전당대회가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 격분하면서 그 책임을 모두 나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는 확대 당직자 회의를 소집해 나의 정계 문제를 거론하기까지 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정계 문제를 거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노련한 김종필은 정계가 아니고요. 제가 의미가 안 통해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확대 당직자 회의를 소집해 나의 징계 문제를 거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노련한 김종필은 징계보다는 당내 결속이 먼저라고 설득했다. 위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진은 1992년 5월 21일 민자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거부한 필자와 윤길중 고문 등은 가칭 새정치 모임을 결성하고 당내 민주화부터 실현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붓글씨를 쓰고 크게 그 글을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이 무슨 논의를 하든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일은 무엇인가? 기왕의 새정치를 주장했으니 당에 남든 떠나든 내가 살려야 할 과제는 그것이었다. 새정치 모임의 결성도 바로 그런 취지였다. 당에서도 나의 행동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5월 23일 이충구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그가 신경을 쓰는 부분은 우리가 탈당해서 나가면 당세의 결정적인 약점이 되고 나아가 김영삼 후보가 불리해진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만나보니 그는 한 가지 우려를 더 안고 있었다. 혹시 우리가 김대중 측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내가 이부영, 홍사덕, 정기용 등을 만났고 원로 교수 몇 분이 광화문 사무실로 찾아온 사실을 이미 어떤 경로를 듣고 하는 말이라고 짐작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분이 이제 이부영입니다. 그리고 홍사덕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부영 의원은 원래 민정당 계열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지금 야당으로 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당시에. 그리고 홍사덕 의원도 이때까지는 민주당 계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홍사덕 의원은 다시 또 보수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만났던 이부영, 홍사덕, 정기용은 지금 야권 인사를 만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쪽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때가 그 3당 합당이기 때문에 이부영, 홍사덕 이런 분들은 원래 민주당이었는데 합당을 거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당시 이제 노무현 이부영은 아니고요. 홍사덕 죄송합니다. 이부영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이부영 그 다음에 김부겸 이런 분들이 넘어왔습니다. 민주당으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정무장관 하면서 겪어봤지만 양김 씨는 사상적으로 비교하기보다 능력면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나는 김영삼 씨가 유신체제에 용기 있게 저항한 민주화 지도자라고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민주적 소양이나 국가 경영 능력이 있는지 진실로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충구는 그 부분에 대해 응답을 피했다. 이 회동 이후 당에서 징계로는 잠잠해졌다. 아마 징계, 탈당, 신당 창당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같았다. 사실 나를 지지해준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때까지만 해도 탈당을 고려하지 않았다. 당의 비주류로 남자는 마음이 지배적이었다. 윤길중 선생은
경선을 거부한 행동과 당내 비주류로 잔류하는 일이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회의 때마다 역설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당대회 이후 당직을 개편했다. 사무총장 김영구는 아마 우리 캠프에 있다가 간 이한동을 의식한 배려인 듯했다. 정책위 의장 황인성은 호남 배려였다. 원내 총무 김용태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때부터 친 YS였고 정무장관 김용채는 JP 몫이었다. 나는 새정치 모임 결성 뒤 우선 새 정치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5월 30일 대전에서 첫 번째 세미나를 열었다.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했지만 나는 연사로 주관중 교수를 초대했다. 주 교수가 1960년대 초 정치공학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치공학은 정치를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메커니즘으로 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학적 방법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 지금의 정치가 어떻게 비치는지 궁금했다. 과연 주 교수의 발제는 날카롭고 신랄했다. 3당 합당이란 일본의 자민당 통합을 모델로 삼아 내각제 개헌으로 개파간 정권 순환의 빈도를 높임으로써 보수계끼리의 정권 투쟁을 완화하고 경제 운용의 안정을 기하려는 정신에서 시작된 것인데 내각제 개헌이 좌절됨으로써 원활한 개파 정치의 실현을 못 보고 마치 특정인에게 대권을 이양하는 것이 당초 약속인 양 왜곡되고 말았다. 새정치와 개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학도 지식도 아이디어도 없이 오로지 보좌관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 지도자에게 신진대사식 새정치는 불가능하다. 이날 오유방 전 의원은 주목할 만한 제안을 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를 수습하고 김 후보 측과 이종찬 의원 측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김 후보 자신이 이번에 이루어진 경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둘째, 당 지도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민주자유당 내에서 허용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태도가 먼저 표명되어야만 이 의원에 대한 진정한 화해 제의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두 가지가 세미나에 압축된 결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당은 세미나의 취지나 의미도 모른 채 단순히 정보기관의 보고만 믿고 긴장했다. 세미나를 내가 탈당하기 위한 워밍업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청와대는 당의 지시에 나의 징계를 다시 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구 사무총장은 당의 포용 정신에 입각해 징계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다고 마지못해 말했다. 솔직히 나는 이미 징계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울고 싶을 때 매를 든 격이라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새정치 국민 모임을 결성하고 당내에서 새정치를 부르짖으며 시시비비하고 있었지만 민자당을 떠날 수는 없었다. 나를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조언을 해준 김영작 교수도 탈당은 명분이 없다고 강력하게 만류했다. 무엇보다도 박태준, 윤길중, 최문식 등 나를 아껴주는 분들, 그 엄혹한 당내 분위기에서도 나를 지지해준 당원 동지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가 진로를 놓고 장고하고 있을 때 나와 김영삼 간의 화해를 추진한 사람들도 많았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앞으로 당을 떠나든 아니면 남든 또 어딜 가게 되든 일단 YS와 만나 대화를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대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6월 5일 나는 이런 화해 제의를 피해 경주에 갔다. 박범진, 박명환, 전용원, 정해남 등이 경주까지 와서 향후 정치 진로를 놓고 함께 의논했다. 대체적인 의견은 당내 비주류로 남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전당대회를 파행시키듯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언제든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비주류에 대한 김영삼의 생각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당권의 상당 부분을 박태준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 등으로 모였다. 서울로 상경했으나 김영삼 측과 면담하라는 주변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김우중 회장은 거의 매일 만나 집요하게 나를 설득했고 이상현 안기부장, 김영구 사무총장, 최병렬 노동부 장관, 홍성철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수성 전 서울대 총장까지 식사 약속을 하며 나를 설득했다. 그중 한 사람 정재문은 참으로 신사였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김영삼의 참모로서 충실하게 숨은 일꾼 역할을 해냈다. 그는 말수가 적고 행동이 신중한 반면 한번 마음먹으면 인내심을 갖고 추진하는 지구력이 있었다. 그는 사정이 어떻든 김 대표를 한번 만나서 그간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한 뒤 그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으로 옮겨가도 늦지 않다라며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의 집요한 권유에 일단 김영삼을 만나보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오판한 것은 비밀 회동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동지들과 상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다. 이런 사전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히 경솔한 일이었다. 6월 25일 나는 결심하고 오후 4시에 정재문 의원과 만나 그가 마련한 하얏트 호텔의 방으로 갔다. 그때 대기하고 있던 정 의원의 아들 연중군의 안내로 17층 방에서 YS를 만났다. 나는 인사를 나눈 후 어색한 장면을 모면하기 위해 직설적으로 먼저 말을 꺼냈다. 저는 대표님을 우리나라의 민주화 지도자로 존경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를 전후로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전당대회 경선판을 이렇게 후유증을 남기게 만들 수 있는지 정말 아쉽습니다. 이번 경선을 멋있게 치렀으면 대통령 선거가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가 사전에 이렇게 말이 술술 나올 줄 몰랐다. 마치 대사 외우듯 단번에 할 말을 다 했다. 하지만 김영삼은 그 특유의 침묵으로 듣기만 하다가 불쑥 한마디 했다. 지난 일은 그만 얘기합시다. 당에 돌아와 앞으로 선거에 나를 돕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 순간 나는 이 문제를 혼자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뜻을 같이 할 동지들과 이 문제를 의논해 보겠다고 말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 당내는 저와 같이 한때 대표님을 반대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도 앞으로 활발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대표님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박태준 최고위원처럼 존경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대표님께서 끌어안아야 할 분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앞세우면 대표님의 지도력에 큰 이점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선뜻 나의 의견을 받아주었다. 대화가 쉽게 풀리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나는 내가 공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수세였다. 게다가 다음날 오후 5시 김영삼은 우리 광화문 캠프 사무실을 예고 없이 찾아왔다. 경선 과정에 앙금이 가시지 않고 있던 때라 김영삼 수행원들과 우리 캠프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김영삼은 우리 측 중진 몇 사람과 참모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기선을 제압하듯 말했다. 이 의원,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같이 갑시다.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마음의 앙금을 털고 우리 같이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합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자중은 웅성대고 매우 시끄러워질 것 같았다. 나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대표님께서 여기 오신 뜻을 알겠습니다. 내일 대표님과 제가 함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야 대외적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묵은 찌꺼기가 청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럽시다. 김영삼은 손수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표지가 까만 얇은 수첩에 일정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다음 날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짚었다. 내일 10시 당사로 나오시오. 김영삼의 기습적인 광화문 캠프 방문은 효과가 있었다. 김영삼이 사무실을 떠난 뒤 기자들이 몰려왔다. 나는 다음 날의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고 새정치 활동이 독자적으로 가능하다면 당내에 남아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라는 원칙론적인 이야기만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신문에는 이 의원은 지난 25일 김 대표와 만나 당내 잔류를 포함해 비주류에 대한 지분 문제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다라는 기사까지 보도되었다. 기자들이 앞질러 간 것인지 김 대표 측의 장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실제 다음날 아침 당으로 나갈까 하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 기자실로 전화를 걸었다. 기자실 관계자는 나와 김영삼의 공동 기자회견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고 했다.
나는 대표실에 김기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김 대표 일정을 물었다. 김 비서는 당황해하더니 잠시 기다리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 잠시 후 김 비서는 대표님께서 이 의원님이 혼자 기자들을 만나서 회견을 끝내달라고 하십니다. 라고 전했다. 나는 그 순간 나보고 백기투항을 하라는 말이었군 하고 우라같이 밀었다. 나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얼마나 당하고 격분했는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황당하고 격분했는지 이런 것이 구정치의 음모로군 하는 배신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부인 엘레나 보네르 여사를 위해 내가 환영 만찬을 베풀기로 되어 있어서 롯데호텔 식당으로 가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횡설수설했을 것이다. 다음 소제목은 독립운동 세력이 왜 퇴조했는지 알겠다 입니다. 분한 마음을 도저히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누구와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결국 나는 6월 29일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 나는 그간의 정치 행로에 대해 많은 회오와 반성을 거듭했다. 김영삼식 정치가 얼마나 매몰차고 집요한가. 설득과 공작에 방심하여 일어난 결과를 놓고 나는 몸둘 바를 몰랐다. 이미 언론에서는 나에 대해 판단 착오와 결단 부족으로 호기를 놓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었다. 정치란 결과를 두고 비판하는 것이다. 아무리 과정을 설명한들 결과에 묻히고 만다. 나는 우리 정치사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왜 해방 이후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세력이 남한 내의 권력투쟁에서 모두 퇴조하고 탈락했는가? 바로 이것이다. 현실 정치에 어두웠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미군정 때 끈질기게 권력에 다가갔던 사람들의 노하우를 모르고 자기의 소신 하나만 내세우며 싸우다 대패한 것이다. 나는 선배들의 전철을 밟고 있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나는 7월 2일 퇴원하고 곧장 전국을 순회했다. 가는 곳마다 동지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받았고 전국 향배에 따른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충언을 들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더욱 반갑게 맞아주는 데 감동했다. 나는 지방 순회하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김영삼이 지배하는 민자당에 남으려는 생각은 이미 버렸다. 서영훈 같은 분은 창당도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라고 충언해 주었다. 우선 강원용 목사를 만나보시오. 그분은 한국 정치의 이상과 현실의 밝은 분입니다. 강영훈 총리는 나하고 같은 영훈이지만 나보다 훨씬 추진력이 있는 분입니다. 나는 이런 분들의 충언을 종합해 오유방, 장경우, 이동진 등과 의논하면서 이 일을 행동화하고자 종로의 데일빌딩에 새정치운동을 위한 사무실을 열었다. 이제 민자당을 떠나 본격적으로 새로운 정치 무대를 만들어보자고 결심한 것이었다. 그동안 나의 자고우면하는 태도, 정치를 너무 순진하게 본 불찰로 가까웠던 동지들이 많이 떠났고 나도 상처를 입을 만큼 입었다. 이런 나 자신에 대한 모멸감이 오히려 나를 일어서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 무렵 민자당은 김영삼이 명실공히 당권을 장악했는데도 구태의연했다. 새로워졌다는 인상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전히 계파 간 갈등으로 중병을 앓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무슨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도 깜깜했다. 막연하게 문민정치라는 구호를 내세울 뿐 내용이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티격태격하고 짜증이 날 뿐이었다. 오죽하면 김영삼 후보 만들기에 앞장섰던 보수 진영 신문에서까지 비판이 나왔을까. 민자당은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1992년 8월 1일자 사설입니다. 민자당은 TK와 김영삼 그룹과 김종필 그룹 간의 무상한 이합집산, 합종연횡, 여기는 연형이라고 돼 있네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종연횡을 쓰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민자당은 TK와 김영삼 그룹과 김종필 그룹 간의 무상한 이합집산, 합종연형, 면족복배, 면종복배, 권모술수, 밀실거래, 위약의 반복으로 영일이 없는 꼴이다. 여기서 영일이 없다는 얘기는 하염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21세기적인 변혁을 앞둔 이 나라 집권당의 정체인가를 생각할 때
국민의 심경은 실로 분노 그 자체일 뿐이다. 지금 국민의 눈에 비치고 있는 민자당 지도자의 모습은 구국의 결단이기는커녕 그저 하나의 권력 그 자체를 위한 마키아벨리스트들의 엄연한 연합에 불과하다.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다는 게 놀랍네요. 1992년 8월 1일자 사설입니다. 제목은 민자당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새정치 구현을 위해 더 이상 민자당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했다. 하나는 새정치 모임에 당 외 인사까지 참여시켜 새정치 국민연합을 결성하고 창당 정지 작업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민자당 내 호응 세력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영입해 신당 창당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작업이었다. 이런 작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주로 상의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첫째는 나의 친구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다. 창당하려면 자금이 필요했고 그는 정주영의 국민당이 계속 인기를 끌고 있었으므로 경쟁 기업으로서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창당 작업에 적극적이었다. 둘째는 민자당에서 새정치 모임을 중심으로 꾸준히 작업해온 동지들이었다. 최문식, 윤길중 선배들과 신명보, 박철원, 오유방, 김현욱, 이영일, 장경우, 홍성우, 박범진 등이 그들이다. 셋째는 새롭게 신당 창당에 호응한 세력, 이를테면 김종필에 반대해 독자 노선에 들어간 김용환, 그리고 야당에서 떨어져 나온 한영수가 집요하게 접근해왔다. 7월 말부터 신당 창당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매일 동지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정치 일정을 수기했다. 8월에 들어서며 정세는 급변했고 신당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제 정치권의 이합 집산 기운이 점점 현실화되었다. 민자당 안에서 김영삼으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연했다. 정주영의 국민당이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었고 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해 김대중 후보를 결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의 두 후보가 표를 가르고 진보 성향의 단일 후보가 대결하는 구도. 김영삼 진영에서는 1987년 대선에 망령이 떠오르며 불리하다는 세 평이 돌았다. 8월 17일 탈당 기자회견을 단행하기로 했다. 정말 어려운 결심이었다. 민정당은 내가 정치를 시작하며 처음 창당했으며 또 내가 성장한 토대였다. 비록 노태우가 자기를 선출해준 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민자당으로 변신했지만 아직도 어려운 시기에 이 시대를 책임지겠다는 결의로 나와 더불어 선거를 치르고 격려해준 따뜻한 마음의 동지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그들의 사랑과 희망을 두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그래서 더욱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3당 합당을 그 당시에 거부하지 못한 것도 후회되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을 통해 뒤늦게 뒤집기를 시도했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까지 왔는데 여기서 결행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반정의와 타협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탈당은 나의 정치 일생을 거는 일대 모험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때의 탈당으로 나는 정치적 기반을 잃었고 나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탈당이 나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였다. 나는 참모들이 작성한 회견 문안을 놓고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은 메모만 준비해 17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과 새정치 모임 결성을 전후하여 제가 겪었고 형언할 수 없는 갖가지 시련과 고난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그래도 민주자유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이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야망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모두를 짓눌러 온 허위와 가식의 틀을 깨고자 당을 떠나려 합니다. 비록 구시대의 잔재가 저에게 엄청난 탄압과 시련을 준다 해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정치도 정권도 유한하지만 민족과 역사는 영원하다는 교훈을 믿고 새정치, 국민정치, 희망의 정치를 이 땅에 뿌리 내리는데 신명을 바칠 각오입니다. 8월 18일 광주에서 이영일 의원이 나를 따라 동반 탈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 격려사를 했다. 나는 당초 계획한 대로 우선 새정치국민연합의 결성을 서둘렀다. 민자당은 당 총재직을 김영삼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중간에 노태우의 사동기업인 SK를 제2
이동통신사업체로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약간 삐걱거리기는 했으나 큰 틀은 변화없이 진행되었다. 당 총재직은 김영삼이, 대표직은 김종필이 각각 이어받았다. 이런 탐욕스러운 연극을 보며 나는 한층 더 새정치를 강력히 주장하게 되었다. 모두가 허위일 뿐 선의의 정치는 실종되었다. 9월 3일 나는 서둘러 동숭동 우당기념관에서 새정치국민연합을 출범시켰다. 나는 개회사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국민은 지역고정표를 유일한 지지기반으로 삼는 치졸한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력화가 그들의 종말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엄청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결의 발판을 딛고 우리는 더욱 많은 뜻있는 인사들을 견인하고 규합해 한국 정치사의 일대 혁명적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내가 탈당하자 민자당이 흔들리며 복잡해졌다. 그러나 더 이상 김영삼과 정면 대결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고 타락하고 말 것이라는 내 나름의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 그 무렵 김영삼 총재 체제의 민자당에서 또 사고가 터졌다. 총선거 후유증의 일환이었다. 8월 31일 충남 영기군 군수였던 한준수가 지난 14대 총선 당시 민자당 후보였던 임재기를 도우라는 상부 지시를 받아 자신이 직접 관권 선거를 지시하고 행동했다며 그 전모를 폭로했다. 야당은 즉각 총공세에 들어갔다. 공세 표적은 김영삼 후보였다. 그는 당시 총선거는 자기 책임하에 치른다고 공공연히 말했기 때문이었다. 야당 측에서는 김영삼에게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부정선거 실상이 폭로되었는데 이런 허위 정치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 강권 선거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영삼은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기자회견에서 강권 선거를 시도한 임재길 후보를 구속하라며 역습했다. 임 후보는 육사를 나왔고 출마 직전까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책임이 있다면 노태우가 져야지 자기가 질 일은 아니라고 빠졌다. 그리고 이 기회에 관권 선거의 책임자로 이종국 충남도지사, 선거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이상현 안기부장, 안기부장이었던 서동건 정치특보가 실질적인 주동자라는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김영삼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정치 국면 전환에 천부적인 자질을 갖고 있었다. 그는 수세 국면을 일신하고자 총리를 포함해 중립적인 선거 내각으로 개각하라고 노태우 대통령을 압박했다. 모든 책임을 노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언이었다. 당시는 정원식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연영묵 총리와 남북기본 합의서 세부 실천사항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민감한 시점이었는데 김영삼은 이런 정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선에 나간 총리의 방석을 빼내 골탕을 먹인 격이었다. 노태우는 그제야 김영삼이라는 사람의 본심을 알았다. 그와 자신의 사후 보장을 밀약한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도 알았다. 9월 18일 김영삼 후보와 사후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는 자리에서 노태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각을 단행해 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신도 탈당하겠다는 결심을 기습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말에 김영삼은 당황했다. 훗날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1시간여 동안 화를 내기도 하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막무가내였다. 마음대로 해보라.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신을 만난 일은 없을 것이다. 김영삼 회고록 3에 31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김영삼도 노태우와 갈라서기로 작심한 것이었다. 이때 생긴 감정의 골이 훗날 김영삼 정권에서 노태우를 구속한 데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짐작해볼 수 있다. 노태우의 탈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은 크게 흔들렸다. 민자당 전체가 지진을 만난 듯했다. 9월 21일 경기도 의원 허석을 비롯한 12명이 탈당했다. 그들은 탈당 성명에서 노 대통령의 탈당을 지지한다면서 김영삼 후보가 당 총재로서 국정 표류와 혼미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대권 욕에만 매달려 있다라고 공격했다. 이를 시작으로 동반 탈당하는 사태가 예견되었다.
사실 앞서 나의 민자당 탈당에 대해 뒷공론이 많았다. 이종찬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거 아닌가? 정치적 욕심 때문에 외딴 길로 갈 것이 아닌가? 하는 악평들이었다. 하지만 민자당 탈당이 줄을 잇자 오히려 탈당이 성견지명이었다는 평가로 돌아섰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새정치국민연합으로의 영입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동시에 지방 행사도 부지런히 이어갔다. 중앙에서 깃발만 올리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렸다. 지방 행사 가운데 특히 9월 22일 인천의 현판식 및 결성대회, 9월 23일 대구 결성대회를 진행하면서 민심의 호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지지자가 몰려들었고 새정치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막연히 기대하는 국민도 많았다. 이렇게 외곽에서 중앙으로 몰려드는 그 열망을 처음에는 각 정당도 무시하다가 차츰 주목하게 되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신당 창당 작업과 김우중의 아리송한 행보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민자당을 공식 탈당한 것은 10월 5일이었다. 그날 그는 역사적인 6.29 선언의 현장이자 대통령 선거 전의 동지였던 관운동 당사를 마지막으로 찾았다.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원들에게 짤막한 인사를 했다. 이로써 민자당은 관운동 시대 11년의 막을 내렸다. 한국의 전통적 권력파는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의 계속적인 헤게모니 장악에 의해 정치적 리더십을 유지해왔고 체제 유지 기능을 도맡아왔다. 그러나 9.18 사태를 분기점으로 민자당이 집권당의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민정계란, 기존의 단위마저도 해체된다면 이제 남은 것은 김영삼 씨의 민자당 뿐이며, 네, 이 내용은 김영삼 씨의 홀로서기, 조선일보 92년 10월 6일자 사설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기 9.18 사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9.18 사태란 이날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의 민자당 탈당과 중립적 선거관리 내각의 구성 방침을 밝힌 것을 가리킨다. 이로써 민자당은 대통령과 별개가 되었다. 즉 집권당의 지위를 잃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판국의 민정당 시절부터 함께해온 평생 동지들에게 주어진 길은 김영삼 체제에 남느냐 다른 길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이었다. 자연히 관심의 초점은 민정계의 수장 역할을 해온 박태준 최고위원에게 모였다. 다음날 박태준은 우선 포항제철 명예회장직을 사임했다. 이어 당이 제시한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고사했다. 주변 정리를 한 것이다. 박태준은 그의 성격대로 무슨 일이든 질질 끌지 않고 처신을 명료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동지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며 탈당 시기를 정하기 위한 장고에 들어갔다. 당이 동요했다. 현승종 중립내각이 구성되고 정부가 안정을 되찾으며 사회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잡혔다고 판단되자 10월 9일에 박태준은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광양으로 내려갔다. 이제 정가의 모든 관심은 그가 과연 신당 창당에 참여하느냐 하는 문제에 집중되었다. 나는 박태준의 신당 참여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쉽지는 않으리라고 봤다. 이런 민자당의 동요 속에 신당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졌다. 민자당원들 가운데 집단 탈당에 신당에 가세하겠다고 타진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최문식 전 국회의장도 발벗고 나섰다. 김용환과 이자헌은 공화당 때부터 재무장관과 언론인으로 맺은 인연이 있어 모든 논의에 손발이 척척 맞았다. 두 사람은 매일 찾아와 신당 구상을 놓고 검토했다. 그동안 무소속 의원들의 구락부를 형성하고 있던 정호용 의원은 민자당 입당과 신당 참여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민자당의 탈당 러시 속에 점차 신당 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그는 신당 내에서의 자신의 입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썼다. 그는 국민 후보를 영입한다는 말에도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자신이 나서려는 것이었을까? 그는 계속 눈치를 살폈다. 누구보다 신당 창당에 큰 힘을 준 것은 김우중 회장이었다. 많은 사람이 김우중이라는 든든한 백이 배후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도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타진해왔다. 정치에는 새와 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두 가지 요소가 마련된 셈이었다. 이제 인물만 나타나면 되는 상황이었다. 나도 힘이 나고 우쭐해졌다. 10월 10일
김영삼이 광양까지 쫓아가 설득했는데도 박태준은 탈당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김영삼 집권 이후 박태준이 수사를 받는 등 질곡을 겪게 된 것도 이 무렵 고조된 김영삼과의 불화에서 비롯된 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박태준은 신당에도 가담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우리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그의 심중에 김영삼 불가로는 누구보다 철저했다. 민정계의 큰 기둥인 박태준까지 탈당하자 당은 크게 흔들렸다. 10월 13일 드디어 최문식, 윤길중 두 고문을 위시해 이자헌, 김용환, 유수호, 박철원, 장경우 등 5명의 현직 의원과 김현욱, 오유방, 이진우, 윤재기, 윤성한, 이동진, 최명원, 김동인, 이영일, 이낙훈 등 10명의 전직 의원이 정경련 회관에서 탈당 선언을 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분이요. 지금 윤재기란 분은 강용석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이낙훈이란 분은 그 탤런트 이낙훈 씨, 그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민주자유당 탈당 및 헌정개혁선언이라는 거창한 표현으로 현 시국과 정치개혁에 대한 소망을 내세웠다. 그리고 10월 19일에 여의도 정경련회관에서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김용환이 당명을 새한국당으로 하자고 의견을 내놓아 채택되었다. 새한국당은 집단지도체제로 출범했다. 대표 최고위원회 최문식, 최고위원회 이종찬, 이동진, 김용환, 박철원, 이자헌이 각각 추대되었고 고문의 윤길중, 박종태 두 분을 모셨다. 사무총장에 장경우를 임명했다. 이처럼 창당 작업이 착착 진행되자 민자당에 비상이 걸렸다. 탈당한 사람들이 대거 신당으로 모여드는 추세였다. 정주영의 국민당도 아연 긴장했다. 그때 난데없이 김우중 신당설이 흘러나왔다. 8월 25일에 열린 관훈클럽 토론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 참여를 부인하면서도 현재의 정치는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그는 심지어 정치 지도자 가운데 민주화에 자기를 희생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끝까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존경받을 수 있다라는 아리송한 발언을 했다. 누구를 겨냥한 것이었을까? 그는 이어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하는데 50대가 그 중임을 맡아야 한다라고 또 했다. 10월 24일 드디어 김우중 대선 출마설이 각 신문에 머릿기사로 떠올랐다. 어떤 신문은 강영훈이 국민후보로 추대되었으나 고사해 김우중이 마지막 카드로 선택된 것이고 그는 대우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할 방침이며 심지어 김용환과 내가 집중 설득했다고까지 썼다. 나는 실무자들과 새한국당 창당 선언과 창당 발기인 대회 1000명 동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지만 김우중 영입은 전혀 거론한 적이 없었다. 물론 그때까지 우리에게 뚜렷한 간판 스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우선 김우중과 가장 가까운 김용환에게 물었다. 그는 뜻밖의 김우중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용환과 이자헌은 탈당 이전에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김준엽 전 고려대학교 총장 영입도 거론한 일이 있었다. 나는 그분은 총리도 고사했는데 이런 판에 대선에 끼어들겠느냐? 하며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그가 김우중에게 완곡한 거절 의사를 표했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만나면 늘 여러가지 카드를 내놓고 검토하곤 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늘 여러가지 카드를 내놓고 검토하곤 했다. 광원용 목사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탐색했다. 그분은 신당 창당에 기대를 걸면서도 직접 나서기를 주저했다. 이렇게 제3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할 때 나의 정치적 향방을 타진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이유로 나서는 데 주저했다. 오히려 내가 제3의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 명분에 맞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새한국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합의한 신망 있는 국민 후보로 누구를 내세우느냐는 것이었다. 몇몇 이름이 거론되던 차에 갑자기 김우중 회장이 강력하게 대두했다. 나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우중 회장은 나의 오랜 친구이고 김용환과도 재무장관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다. 새한국당 창당을 추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창당 자금을 김우중 회장에게 의지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암암리에 확산되어 있었다. 사실 그는 초기에 나에게
약간의 자금을 지원했다. 김우중 영입설이 보도되자 대우그룹은 속도전에 들어갔다. 역시 대한민국 기업은 속도 하나는 알아줄만 했다. 홍보전에서 김우중 대망론을 밀어붙이는 듯 했다. 창당 작업도 기름을 쳤기 때문인지 흥청거렸다. 나의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김용환과 이자은은 김우중 영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되어갔다. 유수호와 박철원은 신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창당 멤버들 중에도 김우중을 후보로 추대하는 움직임이 점차 많아졌다. 하지만 김우중의 처신은 미묘했다. 그는 전남대학교에서 강연하면서 지금은 희생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이번에 안 되더라도 50대가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키워 다음번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어중간한 발언을 했다. 김우중의 정치 참여 의사는 확실하게 새정치, 양김청산이 아니라 정주영을 목표로 두고 노인네가 나오는 것보다 젊은이를 키우라는 메시지로 나는 읽었다. 나는 깊이 생각해봤다. 만약 김우중이 나온다면 정주영과 대선에서 격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정치가 아니라 재벌 싸움으로 비치지 않을까? 둔감한 나도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민감한 언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이미 우리는 특정 계급의 이해를 집중 추구한 사회주의 체제의 실패와 똑같은 차원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걸리는 정치 참여 현상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네, 이 지금 내용은 방금 읽은 내용은 우리는 특정 계급의 이해를 집중 추구한 사회주의 체제의 실패와 똑같은 차원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걸리는 것이 정치 참여 현상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 부분은 재벌과 정치, 조선일보가 1992년 10월 26일자 사설에 쓴 내용입니다. 언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10월 24일 증권가의 김우중의 새 한국당 대통령 후보 출마설과 더불어 대우그룹이 전환사채를 정치자금으로 유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대우의 주가가 13.48포인트 떨어졌다. 김우중도 당황했을 것이다. 그는 일본에서 측근을 통해 아직 새한국당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제의를 받지 않았음을 언론에 흘렸다. 그때 김우중의 출마에 회의적이었던 유수호와 박철원은 지방에 머물고 있던 박태준을 만나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 하지만 박태준 대표의 반응은 냉담했다. 당신들이 노 대통령을 잘 알지 않소. 비록 정당을 떠났지만 그분은 김영삼 이외에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서면 자칫 웃음꼴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김우중이 일본에서 돌아온 10월 27일 나는 밤늦게 힐튼 호텔 23층 그의 방으로 찾아갔다. 새벽 1시 반까지 대화했다. 그는 애둘러 말했지만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나에게 떠보듯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너 출마할 생각 진짜 있는 거냐? 노골적인 질문에 그도 솔직하게 답했다.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겠냐? 나이로 봐도 정주영 회장이야 고령이지만 나는 연부 역강하지 않냐? 너와 정주영 씨가 경쟁하게 되면 이 나라 정치판은 재벌 싸움판으로 바뀌지 않겠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어. 나는 시작하면 대우를 처음 시작할 때와 똑같이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생활 자체를 바꿀 각오로 나가려 한다. 그렇다면 기업을 완전 청산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믿겠냐? 그는 움찔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도 너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으로 신화를 만든 사람인데 정치판에 끼어 정주영과 다투게 되면 지금까지 쌓은 명예가 다 더럽혀지는 것까지 각오했니? 그는 담배를 꺼내 물고 잠시 눈을 감은 채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내가 반대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생각하지. 몹시 서운한 눈치였다. 김우중의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당시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나 자신 지금도 잘 모른다. 지난 경선 이후 나에 대한 태도가 우왕좌왕하는 것도 나를 갖고 노는 것인지 그 자신 입장 정리가 안 되어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는 그와의 40년 우정의 금이 간 일은 애써 피해왔다. 그런데 이런 막다른 길에 들어서고 보니 신뢰가 가지 않았다. 나도 온종일 고민에 빠져 있었다. 밤늦게 이자은 선배가 신교동 나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가 나의 집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탈당하기 전부터 김용환과 더불어
대선판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 김우중을 내세워 이열치열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도 양김의 대결과 양재벌의 대결이 함께 어우러진 싸움판의 광경을 상상해보며 이 또한 새로운 정치 실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대우 김우중은 현대 정주영과는 다른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기 나름이겠지요. 나는 일단 찬동했다. 그러면 당수에 후보로 추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수순을 밟지요. 10월 29일 아침 다시 힐튼 호텔로 김우중을 찾아가 만났다. 네가 걱정하는 것, 마음에 새기고 정치하는 것 포기하기로 했다. 그는 하루 사이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나갔다. 나의 수행 비서가 보고한 그의 기자회견은 이러했다. 아직 당으로부터 어떤 공식 제의를 받은 바 없지만 나에게 소임을 맡긴다면 출마해 구태 정치를 개혁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같은 상황에서 내가 출마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 나의 각오를 접고 이제 사업에 전념코자 한다. 그리고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했다. 청와대와 접촉한 사실도 없고 누구의 압력도 받은 사실이 없다. 모든 것이 나의 단독 결심으로 이루어졌다. 양김구도 청산도 생각해봤다. 그런 국민의 열망을 내가 더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김우중 기자들에게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는 나중에야 그가 기자회견을 한 배경을 알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사실을 그는 나에게 전혀 말하지 않고 있었다. 첫째, 그는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그는 이를 극구 부인했다. 둘째, 김영삼 측에서도 사람을 보내 회유했다. 김영삼의 뜻을 듣고 찾아간 사람은 이충구였다. 다시 읽겠습니다. 김영삼의 뜻을 들고 찾아간 사람은 이충구였다. 셋째, 청와대 요청에 따라 유혁인 공보처 장관과 김동익 정무 1장관이 김우중의 숨은 상담력인 김성진 전 문화공보부 장관과 더불어 김우중을 설득했다. 김우중의 불출마 선언으로 대우는 큰 걱정에서 헤어났다. 주가는 12.58포인트나 급등했고 차츰 오름세가 이어져 지수 580선을 돌파했다. 그동안 대우에 대한 세무조사가 24일로 끝나기로 했다가 무기한 연기되어 조사가 강화되었는데 불출마 선언이 나오자 이마저 서둘러 끝났다. 김우중은 불출마 선언을 한 그날 밤늦게 연설회를 위해 대전 리베라 호텔에 머물고 있는 김영삼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해명했다. 거기에 더해 사과의 대가로 김영삼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믿을만한 정보도 들렸다. 하지만 김우중의 출마 연극으로 나는 큰 피해를 봤다. 내가 사전에 여러 사람과 의논한 뒤에 김우중을 만났어야 했을 터인데 당시 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물론 나는 김우중과 나 사이의 관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는 나의 오산이요 실수였다. 이 때문에 내가 대통령 욕심이 있어서 의논도 없이 단독으로 김우중을 후퇴시켰다는 바가지를 몽땅 뒤집었었다. 부인하기도 어려웠다. 새한국당은 초장부터 삐걱거렸다. 네, 지금 우리는 12장 새로운 모색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읽을 부분이 새한국당 창당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